푸른 사자 첼시 FC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는 누구일까요? 보비 템블링? 게리 딕슨? 디디에 드록바? 아닙니다. 바로 미들라이커의 창시자 프랭크 램파드입니다. 램파드는 첼시 통산 211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입니다. 심지어 그는 스트라이커가 아닌 미드필더였습니다. 축구 전술의 특성상 필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공격수가 많은 골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비수는 상대 공격을 막고 미드필더는 연결고리이며 공격수가 득점에 마침표를 찍기 때문이죠. 그런데 램파드는 이 공식을 깨트린 유일한 선수였습니다. 어쩌면 미드필더란 공식 자체를 파괴한 최초의 선수이기도 하죠. 팬들은 그런 램파드를 두고 미드필더와 스트라이커라는 말을 합친 미들라이커라 불렀습니다. 첼시의 레전드 지안 프랑크 졸라는 모두들 스트라이커에게 득점을 기대하지만 항상 램파드가 득점한다. 그 어떤 미드필더도 램파드처럼 득점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램파드를 가장 잘 활용했던 주제 무리뉴 감독도 램파드는 골을 넣는 능력을 가진 미드필더다. 그를 대체할 선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램파드는 미드필더임에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시의적절하게 찾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강한 슈팅력까지 갖췄죠. 버스 히딩크 감독은 그런 램파드를 두고 공간과 공간 사이를 귀신처럼 파고들어 공을 넣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미들라이커 램파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웨스트햄 유스 출신. 램파드는 영국 런던 북동부 연고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유스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 프랭크 램파드 시니어는 웨스트햄의 레전드이자 코치였고 이모부인 해리 레드넵은 웨스트햄 감독이었죠. 그래서 램파드를 바라보는 웨스트햄 팬들의 시선은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실력보단 소위 백으로 기용된다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램파드는 이모부와 아버지가 경질되면서 함께 웨스트햄을 떠나게 됐고 2001년 런던 지역 라이벌 구단인 첼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의 몸값은 1,100만 파운드로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램파드에겐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첼시 이적과 무리뉴의 남자. 2011년 8월 19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서 첼시 데뷔전을 치른 램파드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무리뉴 감독이 부임한 2004-5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했죠. 무리뉴 감독이 구사한 4-3-3 포메이션에서 램파드는 가운데 역삼각형 3미들의 좌측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공수 연결고리인 동시에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만든 공간을 파고들어 직접 마무리했습니다. 램파드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 뛰며 프리미어리그 13골을 포함해 시즌 19골을 터뜨렸습니다. 또 리그에선 도움왕에 오르며 외계인 호나우지니에 이어 발롱도르 2위에 올라 모두를 놀라게 했죠. 램파드가 공격적인 재능을 뽐낼 수 있었던 건 그를 받쳐준 동료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였던 클로드 마켈렐레에 이어 2005-6 시즌에는 가나 출신 마이클 애시안까지 가세하며 램파드가 날개를 달게 됩니다. 애시안과 마켈렐레의 지원 아래 램파드는 사실상 프리롤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했고 해당 시즌 리그 16골로 득점 4위에 랭크됐습니다. 또 2006-7 시즌과 2007-8 시즌에도 컵 대회를 포함 20골 이상을 터뜨렸습니다. 미드필더라곤 믿기 힘든 수치였죠. 또 첼시의 2006-7 시즌 FA컵 우승과 함께 2007-8 시즌에는 사상 첫 첼시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까지 이끌었습니다. 램파드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결승전에서 골을 기록하기도 했죠. 비록 승부차기 끝에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램파드의 활약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2090 시즌은 램파드의 득점력이 폭발한 해입니다. 영혼의 파트너 드록바와 호흡을 맞춘 램파드는 리그에서만 22골을 기록했고 컵 대회를 포함한 공식전 32골이란 엄청난 득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도움도 17개나 됐습니다. 웬만한 공격수보다 많은 공격 포인트였죠. 첼시의 레전드. 램파드는 이후 한 차례 탈장 수술로 경기력이 크게 하락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듬직한 플레이로 첼시의 중원을 책임졌습니다. 과거만큼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누구보다 노련한 플레이로 동료들을 이끌었습니다. 2011-12 시즌에는 첼시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드라마를 연출했고 2012-13 시즌에는 유로파리그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시즌 종료 후 첼시를 떠날 거란 루머가 돌았지만 램파드는 한 시즌 더 계약을 연장하며 첼시와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6년 만에 첼시로 복귀했지만 램파드의 영향력은 과거 그가 있을 때보다 훨씬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2013-14 시즌을 끝으로 램파드는 첼시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램파드는 첼시에서 총 13시즌 동안 648경기를 뛰며 클럽 역사상 가장 많은 211골을 터뜨렸습니다. 또 프리미어리그 우승 3회, FA컵 4회, 챔피언스리그 1회, 유로파리그 1회, 커뮤니티 실드 2회 등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선사했습니다. 미들라이커의 탄생. 램파드의 장점은 강철 체력과 넓은 시야 그리고 안정적인 볼키핑을 활용한 정확한 슈팅입니다. 사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지만 뭐 하나 못하는 게 없는 선수였죠. 또 미들라이커라는 별명답게 축구 역사상 최고의 득점력을 보유한 미드필더였습니다. 무엇보다 히딩크 감독의 찬사처럼 공간을 찾는 능력이 뛰어났고 강력한 슈팅력까지 갖춰 수비수로선 여간 막기 힘든 유형의 선수였습니다. 주로 오른발을 사용했지만 간간히 왼발로도 마무리를 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피지컬도 좋아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도 파괴력을 발휘했습니다. 램파드가 감독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득점력과 함께 수비력까지 갖췄기 때문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미드필더의 활동량과 수비력을 매우 강조하는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런 무리뉴 밑에서 램파드는 마켈렐레 다음으로 가장 태클 수가 많은 선수였죠. 또한 정확한 킥력은 램파드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첼시에서 코너킥과 프리킥을 전담했고 페널티킥 성공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개인 통산 60회의 페널티킥 득점을 기록했으며 프리미어리그에서만 43개를 성공했죠. 성공률도 90%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강심장이 요구되는 페널티킥에서 램파드는 누구보다 자신있게 슈팅을 성공했습니다. 맨시티 유니폼을 입은 램파드. 첼시를 떠난 램파드의 차기 행선지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새롭게 창단된 뉴욕시티였습니다. 하지만 MLS가 2015년 3월부터 열리기 때문에 시즌 전까지 뉴욕시티의 만수르 구단주 소유인 맨시티에서 임대로 뛰게 됐죠. 당초 6개월 단기 임대로 알려졌지만 결과적으로 램파드는 맨시티 유니폼을 입고 2014-15 시즌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훗날 알려진 사실이지만 램파드는 뉴욕시티가 아닌 시티 풋볼 그룹과 계약을 맺었고 애당초 맨시티에서 한 시즌을 뛸 계획이었던 셈이죠. 아름다운 작별을 했던 첼시 팬들에겐 황당한 소식이었습니다. 팀을 떠난 레전드가 라이벌 구단에서 새 시즌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설상가상 첼시와의 첫 맞대결에서 램파드는 교체로 투입돼 동점골로 친정팀의 비수를 꽂았습니다. 화가 난 첼시 서포터즈는 첼시의 홈에서 치러진 두 번째 만남에서 배신자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램파드를 향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일부 팬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지만 레전드에게 배신을 당한 팬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진출 그리고 은퇴. 맨시티에서 한 시즌을 보낸 뒤 램파드는 2015년 여름 뉴욕시티로 전격 이적하며 미국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입단 직후 곧바로 부상을 당하며 팀에서 이탈했고 한 달 뒤에야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램파드는 미국 데뷔 시즌 겨우 10경기에 출전해 3골을 넣으며 팬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70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에도 보여준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2016 시즌에는 19경기에서 12골로 득점력을 끌어올렸지만 잦은 부상으로 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램파드는 시즌 종료 후 방출됐고 2017년 2월 2일 21년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램파드와 제라드 논쟁. 잉글랜드 대표로 램파드는 첼시에서만큼 화려한 커리어를 쌓지 못했습니다. 스티븐 제라드와의 끊임없는 공존 논쟁 속에 결국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대표팀 생활을 마감했죠. 전통적인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잉글랜드에서 램파드는 제라드와 함께 중원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문제는 두 선수 모두 공격과 수비 사이에서 방황했다는 점입니다. 램파드는 4-3-3을 쓰는 첼시에서 2명의 동료와 뛰는 게 익숙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팀에선 제라드 한 명의 지원밖에 받지 못했죠. 심지어 제라드는 수비가 좋은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월드컵에서의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독일과 16강전에선 중거리 슛이 골라인을 통과했음에도 오심으로 득점 인정이 되지 않았고 이후 프리킥도 골대를 강타하는 등 축구의 신은 램파드를 외면했습니다. 이때 잉글랜드는 독일에 1대4로 완패했고 램파드는 씁쓸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첼시 감독 램파드. 선수 은퇴 후 지도자로 변신한 램파드는 2018년 5월 잉글랜드 챔피언십 소속 더비 카운티 지휘봉을 잡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초짜 감독임에도 램파드는 특유의 리더십으로 더비를 승격 전쟁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시즌 막판에는 첼시 동료 테리가 코치로 있는 아스톤 빌라와 승격 플레이오프를 다퉜습니다.
비록 아쉽게 패하며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실패했지만 지도자로서 가능성을 보여준 시즌이었습니다. 결국 더비 카운티에서의 활약으로 램파드는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을 경질한 친정팀 첼시의 쥐봉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9년 7월 첼시로 돌아온 그는 1996년 글렌 호들 감독 이후 23년 만에 첫 잉글랜드 국적의 첼시 감독이 됐습니다. 유소년 영입 제한 규정 위반으로 피파로부터 선수 영입 금지 징계가 내려지면서 램파드 감독은 새로운 선수 영입 없이 첼시에서 첫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램파드는 아브라함, 마운트 등 어린 선수들을 중용하며 팀의 리빌딩 작업에 착수했고 시즌 초반 생각보다 괜찮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기복이 다소 심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선수 영입 지원을 받지 못한 가운데 리그 4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며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아직 시즌은 끝나지 않았고 4위 자리도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만약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내지 못한다면 다음 시즌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현지에선 램파드의 경질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램파드는 과거 첼시에서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프로 세계는 냉정하지만 램파드가 감독으로서 이제 겨우 두 번째 시즌인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구나 첼시는 제대로 된 선수 영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램파드는 첼시 영광을 또 한 번 재현할 것입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남자라면 채널은 유튜브 최초 해외 유명 분석팀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스포츠 분석 경기는 방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분석위원들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한 경기 리듬 및 팀 운영 상태 등을 토대로 전문 스포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엔 100%가 있습니다. 적중률은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수익률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정보 공유방에 초대받고 싶은 구독자분들은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으로 문의 주세요.